MB정부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그리고 여당의 중수청 추진, 4차 재난지원금 등으로 오늘도 정치권이 뜨거웠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정치 현안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전화로 연결합니다. 윤 대변인.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국정원 불법 사찰 문제부터 여쭤보도록 하죠. 여당에서는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 후보가 보고받은 사찰 문서의 내용과 목적,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명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뭐 억울하면 고소를 해라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정치 공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예. 우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형준 예비 후보를 콕 집어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걸 증명하는 건데요. 예. 보수 정권에서 있었던 사찰만 강조를 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 이 진보 정권에서 있었던 사찰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 선택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국정원 메인 서버까지 다 뒤졌었던 그런 정권입니다. 예. 그런데 이 덫을 펄었던,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었던 그 임기 초에도 안 나왔던 문건이 지금 갑자기 나왔을 리는 없고,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와서 이제서야 이 문제를 불거지게 하느냐, 이런 것부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예. 봐도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보이고요. 국정원 불법 사찰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면 역대 정권,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는 포함해서 밝히자고 한다. 그렇다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사찰은 뭐 개인 일탈이다, 관행이다 이러면서 문제 없다고 하는 게 여당 주장인데요. 예. 김대중 정부 때 임동원, 신건 두 국정원장이 1,800명 불법 도청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두 분 다. 예. 예, 노무현 정부에서도 뭐 이명박 당시 대선 주자의 뭐 친인척 지인 사찰로 국정원 5급 직원이 실형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정치 공작을 벌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당에서는 그 국정원이 시작한 게 아니고 시민단체 그리고 사찰받은 피해자들이 법원에 사찰 파일을 공개하라 이렇게 해서 법원이 공개하는 게 맞다고 해서 공개된 건데, 이게 어떻게 선거 공작이냐 이렇게 반론을 펼치던데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서 시민단체 얘기해서 이 문제가 불거졌으면, 예. 그래서 저희 당의 집권 시절에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겠다면 저희가 예. 요구하는 대로 오케이. 김대중 노무현 때도 이런 과거가 있잖아요. 예. 그럼 그때 것까지 다 밝히면 뭐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수 정권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했다면 저희가 당연히 사과를 드리고 예. 다 거기에 대해서 뭐 대가를 받아야죠. 똑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저희 얘기는. 예. 덮자는 게 아니고요. 예. 근데 아까 대변인이 말씀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불법 사찰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건 없었다라고 국정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게 자 양이 어마어마한데 범위를 넓히면 진상규명이 어려워진다 이런 취지로 답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양이 많아서 못한다고 해서 선택적으로 보수 정권만 지금 다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거를 적어도 보수 정권 지지하는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은 그걸 납득을 하겠냐는 말이죠. 예. 그럼 지금 당에서는 계속 그 김대중 노무현부터 하면은 진상을 밝히는데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 이런 자세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불법 사찰 시기하고 불법 사찰 방법에 대해서 원칙을 정해서 추진한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다 해서. 방법은 예. 그리고 사찰 방법에 대해서는 도감청 뭐 이런 악성 수단을 활용한 경우로 한정하자 이 얘기예요. 예. 일단 거기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여당한테 하고 있는데, 여당의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뭐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이유로 못 받겠다는 건데, 그 공식적인 대답은 없었나요? 예, 뭐 저도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떻게 돼 있는지. 네. 다른 이야기를 좀 여쭤보죠.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 인사를 둘러싼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과 관련해서 송구하고 사과드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율 과정에서 신 수석의 역할이 있는 건 맞지만 최종 결제 라인에 포함된 건 아니다. 결국은 신 수석 패싱은 아니다. 뭐 대통령의 정상적 승인이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신현수 수석이 패싱당해서 불거진 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본인도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 문제는 자 신현수 수석은 엄연히 비서기 때문에 결제 라인에 없는 건 맞아요. 예. 문제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승인이 있었느냐 하는 건데 박범계 장관이 검찰 인사 발표 이전에 대통령께 그 내용을 사전 보고하고 나서 발표를 한 건지 예. 아니면 사전 보고 과정을 어떤 식으로든 건너뛰고 발표부터 먼저 한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신현수 수석은 바로 그 부분이 건너뛰고 발표를 했다면 그 부분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 대상이다. 이런 말까지 나와서 그래서 사표를 냈다.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영민 실장의 답변만으로는 이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만약 이게 사실이다. 이러면 헌정사상 아주 유일무이한 대통령 패싱이 될 겁니다. 비극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대통령 패싱인데 그러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죠. 뭐 레임덕이라고 굳이 얘기하지만 뭐 레임덕 수준을 넘어서 진짜 감찰 대상이고요. 뭐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야당은 그 신현수 수석의 패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현수 수석 패싱이라는 것이 예. 신현수 수석한테 그 얘기를 안 해줘서 신현수 수석이 개인적으로 그랬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현수 예. 수석을 건너뛰는 과정이라는 게 뭐겠어요? 청와대하고 뭐가 없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통령 패싱에 대한 의혹이 대변인님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야당의 아니요, 이거는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승인이라고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밝혀주시려면은 박범계 수석이 인사 발표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의 그 인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했었다는 것만 밝혀주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의혹대로 만일 대통령 패싱이라 이거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주장을 하셨으니까 청와대에서 근데 지금까지도 뭐 유영민 실장도 그렇고 정상적인 보고 또 결재를 거쳤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는 말 안에는 뭐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딱 그 부분이에요. 그냥 다른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인사 발표 전에 대통령께 보고했냐 안 했냐 그 얘기예요. 예. 주제를 좀 바꿔서요. 네. 중수청 문제. 여당에서는 이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중수청 설치 자체를 반대하시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점에서 반대 입장인지 좀 밝혀주시죠. 이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검찰을 3등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공수처가 나갔기 때문에 반이 됐고요. 예. 중수처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일단 이 얘기입니다. 공수처는 차장이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지나서 수사는커녕 아직 조직도 없는 상태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올해 1월 1일부터 됐으니까 2달도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경찰이 사건 3개 중에 하나는 자체 종결해서 수사 공백이 나오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말까지 나와요. 자 그렇다면 급격하게 이 형사사법 체계를 바꿨으니까 조금 더 미흡한 점을 살피고 대안을 마련할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중수청까지 들고 나오는 거는 논리를 떠나서 무리한 점이 많다.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로 말씀을 또 똑같이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법무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체제의 변동이 있었는데 수사의 총 역량이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는 거고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중수청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황운하 의원도 그렇고 중수청 주장하시는 많은 의원분들 중에 기소된 분들이 좀 있어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또 형사 피고인이 돼서 재판받는 처진 조국 전 장관도 이걸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중수청을 만들자라는 사람들의 입장은 결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한다 완전히 이런 입장으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데 그 야당은 어떻습니까?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거에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수청이 자체에 반대하는 겁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예. 조금 더 많은 그 연구가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여당에서 얘기한 거는 67년 전에 옛날에 건국 우리 처음 시절에 예. 수사와 기소가 곧 분리된다, 조만간 분리돼야 한다는 옛날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서
지금 추진해야 한다. 그때 조만간 67년이 지났다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서 좋은 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을 때 또 나쁜 점 이런 거를 충분히 국민들께 설득을 하고 합의를 이뤄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또 180석 의석을 믿고 소수의 의원, 여당 내에서도 저는 그렇게 많은 부분에 여기에 찬성하고 있다고 듣지는 않았어요. 예. 이렇게 빨리 서두를 일이냐 이 부분을 먼저 얘기 드리는 예.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 야당 입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어야 하는 게 맞지만 시기상조인 것이냐 아니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되면 안 되는 것이냐 이 질문을 들은 거예요.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 예. 여부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를 많은 해봐야 한다.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범 여권 하면 180석이 넘으니까 야당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사실상 야당이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막을 방법이. 그건 어떻게 보세요? 없죠. 예. 모든 사안이 그런데요. 지금 180석이 넘기 때문에 범역까지 합치면 예. 의석수를 가지고 강행을 한다면 막을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국민 여론을 좀 등에 업고서라도 다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중수청을 추진하자는 움직임과는 결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예. 진짜로 강행이 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20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이게 3월 말에 지급된다. 그러면 4월 초에 선거에는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입장 어떻습니까? 이 난국을 너무나 힘겹게 견디시는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당연히 예. 동의하는데요. 예. 시기에 대해서는 역시 유감입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돈을 뿌린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방법도 문제예요. 이게 예. 들어보면 소득 하위 40% 분들에 대해서 일괄 지급하자는 방향인데 원래 여당에서 얘기했던 건 선별 지원이었거든요. 예. 즉 이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선별해서 효과적으로 지원하자. 예. 이 취지가 무색해졌는데 그럼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유는 선거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년 기자회견 한 달 전에 말씀하신 얘기인데 그때 뭐라 하셨느냐. 지금은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럼 한 달 사이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선거가 더 다가왔다. 이거밖에 바뀐 게 없어요.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선거 끝나고 지급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조금 부담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 드려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를 한다. 그렇게 했고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국민들께 지원해 드리는 상황을 그전에는 모르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공교로운 건지 우연인지 일부러 그런지 모르지만 예. 3월 말에 콕 맞춰가지고 선거 앞두고 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보면은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국민들이 판단하시겠고요. 이게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네. 부산시장 1차 후보 단일이 있었는데 이현주 전 의원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박형준, 이현주 이렇게 되는 겁니까? 거기 박성훈 후보가 아직 단일화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3파전으로. 거기 3명이죠. 예. 예, 그게 어떻게 되나요? 1차 선거 때 과반이 넘지 않으면은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일단 저희가 토론회가 이제 부산은 한 번이 남았고 서울은 2번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3월 1일까지 토론회가 끝나고 3월 2일하고 3일 이틀 동안에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서울, 부산 공히. 원샷으로? 예. 그렇게 해서 3월 4일 날 바로 다음 날 예. 최종 후보자를 발표하는 그런 스케줄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산 보궐선거 경선이 네. 여당은 너무 조용하고 야당은 너무 시끄럽다. 지금 네. 너무 치열한 경쟁이 있어서 끝나고 상처만 남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표현한 분들이 좀 계십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예. 중요한 것은 이제 당선자를 내느냐 그 부분인데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니까 또 후보분들께서 후보자의 후보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과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잘 봉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하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찬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코로나 상황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0명 늘어서 누적 88,12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417명, 해외 유입이 23명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38명, 경기 137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이 292명이고요. 주요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가족 모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남 경기 설 명절 모임과 관련해 총 7명이 감염이 됐고 전남 무안군의 명절 가족 모임 그리고 경북 의성군 가족 모임 관련해서도 누적 확진자가 각각 19명이 나왔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직장과 관련해서는 총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광주 소재 라이나생명 콜센터에서도 현재까지 25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 경기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 내 플라스틱 제조공장, 경기 성남시 춘무도구장 관련 사례에서도 추가 감염자가 다수 나왔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금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안을 조만간에 발표하죠. 그렇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적용 중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오늘 28일 종료가 됩니다. 정부는 지난 2주간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거리두기 단계뿐만 아니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주요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주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번 주 금요일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확진자 추세를 보면 주말에는 검사량 감소에 따라서 환자가 감소하고 주중에는 검사량 증가로 환자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제 관계자는 그런 패턴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경향을 감안해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같은 경우에는 3단계보다도 더 강한 제재란 말이죠. 지금 2단계, 1.5단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조금 풀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들을 좀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감소 추세가 좀 보여지다가 현재 이상으로 계속 나오면서 사실 거리두기 단계가 좀 완화가 될지도 조금 의문인 상황입니다. 예. 토요일 날 발표한다고요?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금요일에? 알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첫 출하가 됐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가 경북 안동의 위탁 생산 공장에서 첫 출하됐습니다. 출하된 백신은 오후에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로 옮겨졌고요. 모레부터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내일 새벽 5시 반부터 전국 각지의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에 순차적으로 옮겨지는데요. 이를 위해서 오늘 물류센터 내에서는 백신을 작은 분량으로 나눠 담는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울릉도 같은 도서 산간 지역에는 민간 선박과 군 항공기 등을 이용해 배송이 되고요. 첫 접종은 모레 오전부터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 28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러면 금요일 날 첫 접종이 28만 명 대상으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첫 번째 접종을 받을 사람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해서 6개월간 방송 정지 처분을 받은 MBN이 낸 집행정지 신청 법원이 받아줬네요. 네, 서울행정법원은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이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재판부의 인용 결정에 따라서 방통위의 이제 MBN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30일까지 효력이 멈추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 적용이 될 예정이었는데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있었으니까 지금 법원에 이런 판결이 나옴으로 해서 1심 판결이 끝난 후 30일까지 효력이 멈추게 됐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1심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또 항소심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것도 결정될 일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정식 출석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요. 네, 일단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 3부장이 포함된 수사팀은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두 차례에 걸쳐서 이성윤 지검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서 원래 참고인이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해 나간다는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 고발인이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고요.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이 지검장이 소환에 불응했다는 사실은 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저희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과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 사이에 조사 방법에 대한 그리고 절차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성윤 지검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보도가 좀 나오면서 좀 사태를 좀 더 취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언론 보도를 보니 강제 수사 가능성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의아한데요. 일단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관련한 공익신고서 내용의 사실관계가 먼저 명확하게 드러나야 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향후의 상황은 저희가 조금 더 취재를 해서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관련 내용을 신고한 것이 공익이냐 아니냐 이것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도 신고한 사람이 검찰 내부 인사지 않습니까? 내부 인사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입니까? 어쨌든 네네. 예. 검사라는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사실관계가 부합하느냐 또 어떤 목적이 있었느냐 이것도 좀 파악해봐야 될 것 같고 결론은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나가려고 할 때 이것을 막았는데 거기에 불법이 있었지 않느냐 그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이 사건의 시작점은 김학의 전 차관이 이제 출국을 하려고 할 때 이 출국 금지가 안 된 사실을 누가 가르쳐줬냐, 검찰 내에서 누가 가르쳐줬냐가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요. 예. 이 수사를 하는 이제 중간에 이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이 이제 발생을 했던 겁니다. 예. 근데 저희가 취재한 결과로는 그 당시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수사팀은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고 해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그 출국 금지 사실이 없다고 알려준 사람과 그리고 이 불법 출국 금지 논란의 당사자로 꼽히고 있는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리를 하고 사건을 종결했었던 걸로 이제 취재가 됐었는데 예. 지금 갑자기 사건이 좀 불거지는 게 조금 의아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김학의 차관이 나갈 때 그냥 보내줬어야 되느냐 이런 반론도 있으니까 이게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날지 말이죠. 좀 보고요. 네. 그 당시 사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김학의 전 차관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언론에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보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랑 지금이 너무 180도 다른 모습이라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이 지난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사기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면서요. 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윤 총장 장모 최모 씨의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등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을 받아서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지난달 말에 고발인 노모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지난해 1월 최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세탁소에서 같은 해 12월 불기소 의견을 사건을 송치했는데 지금 재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 관련해서는 고소고발도 많았고 송사가 많았는데 관련된 사람들은 다 유죄 혐의 받고 징역형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최모 씨만 계속해서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들이 다 징역을 살고 나와서 다시 고소고발전을 벌인다든가 진정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로 이게 다시 불거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당사자분들을 인터뷰한 일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자신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잘 들어주지 않았던 검사들이 이번에만큼은 우리가 갖고 있던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주는 것 같다라는 말들을 해서 그분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재수사에 나섰던 것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증거라는 걸 확보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과거에 없었던 증거를 본다기보다는 예. 과거에 주요하게 안 봤던 증거를 다시 살펴보는 게 아닌가 좀 추측을 해봅니다. 옛날에와 증거는 다를 게 없는데 과거에는 조금 봐주기 하지 않았느냐 이런 네. 이야기가 있으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광명 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1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했습니다. 세개 신규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0만 1,000호에 달합니다. 그리고 광명 시흥은 광명시 광명동 그리고 옥길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로 7만 호의 주택이 공급이 됩니다. 그 6번째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광명 시흥은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4.3배로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가장 크고요. 그리고 부산 대저지구의 같은 경우에는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 조성돼 1만 8,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주 산정지구는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대 조성되는 택지로 1만 3,000호의 주택이 공급이 되고요. 이번에 발표한 1차 신규 공공택지는 2023년 사전 청약을 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모집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